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젊은 청년 예술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광주를 소재로 여러 가지 작곡 활동과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청년 문화 예술가 피아니스트 이순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청년 문화 예술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 청년이 맞는지요? 네, 36살입니다. 네, 청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꽤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네. 음악을 제가 학교 음악 시간 수행평가 때 음악을 듣게 되어서 그때 클래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 너무 클래식이 재밌고 좋아서 중2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졸라서 피아노 학원에 해서 음악을 배웠던 것이 제 음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클래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클래식을 들을 때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듣게 된 겁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말씀드렸던 이제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이제 음악을 계속 들었는데 너무나 이 음악들 클래식이 너무 좋아서 그런 매력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음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들었던 음반 네. 기억에 많이 간직하고 있을 텐데 네네. 처음 들었던 음반 어떤 음반이었습니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이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사악장이 항상 제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그 환희의 송가라는 유명한 이제 음악인데 베토벤이 이제 말년에 거의 10년 가까이 작곡했던 음악이죠. 특히 합창과 교향곡이 최초에 이렇게 편성했던 그 곡들이 제가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래된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 환희 송가를 들었을 때 그 네. 느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말 환희가 느껴지죠. 정말 네. 베토벤의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 음악의 모든 압축적인 것을 보여주고 본인의 그런 힘든 인생, 예술적인 인생이 있지라도 그 음악의 뭐랄까요, 극복과 인간애를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그 곡을 저희 항상 큰 멘토로서 느끼는 음악입니다. 예. 클래식을 듣고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접하셨을 텐데 가장 네. 좋아하는 음악 장르 어떤 장르입니까? 아무래도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맞는 네. 장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클래식이 저에게는 가장 좋아하고 맞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클래식 중에서도 네. 또 다양한 장르가 있을 텐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딱히 이렇게 이런 장르 좋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 특히 뭐 바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다성음악이나 그런 굉장히 이런 음악적인 기법이 정말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이제 후기 낭만파나 그런 인상주의의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보통 이제 클래식 하게 되면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클래식의 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인간이 모든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 악기가 아니라 수백 가지 악기가 하나의 그런 하모니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이고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어서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피아니스트 이순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총 30회의 네. 공연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겁니까? 했습니까? 한 40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올해 이제 남아 있는 공연은 몇 회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5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굉장히 활발한 연주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주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피아노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많은 음악적인 장르 하지만 기본 피아노뿐만 아니라 제가 공연 연출도 하고요. 뭐 다른 이제 공연 기획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피아노 연주하시는데 그럼 피아노 이외에 다루시는 악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피아노 연주를 그 본인의 음악 활동에 네. 이제 주요 그 영역으로 설정한 그런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작곡가는 기본적으로 네.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 입시에도 피아노를 기본 연주해야 되고요. 클래식에서는요. 그리고 피아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총 10개의 손, 10개의 화성으로 누를 수 있고 가장 많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넘기 때문에 피아노를 꼭 저는 공부를 해서
했던 것이 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인 작곡가는 본인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곡도 연주하시고 네. 또 다른 사람 곡도 네, 네, 연주를 네. 하시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곡을 연주를 하셨을 텐데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그 애정이 간다고 할까요? 애착이 느껴지는 그런 곡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음반 2집 음반이 지난해 발매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메인 곡인데 광주 영혼아라는 곡입니다. 그 음악은 이제 물론 피아노 곡은 아니고 이제 가곡인데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의 정신들 그리고 광주의 희망하는 평화의 노래들을 그 안에 담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곡이라 할지라도 많은 감동도 받으시고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광주 영원하라입니다. 네, 좀 듣고 싶은데 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피아노 건반을 만져봅니다. 네, 저는 네, 이제 네. 부모님의 권유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재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피아노, 음악, 뭐 예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학교 다닐 때만 있느냐. 근데 저는 그 열정을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관객과 함께하는 열정, 그리고 예술이다 보니까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낸다는 열정. 그 세 가지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무슨 일이든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그래서 생각할 때 아마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냥 늦은 시간에 음악을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거의 밥 먹으면 피아노만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도 없이 친구도 없이 오직 음악만 몰입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본격적인 이제 공연을 시작한 건 2016년부터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네. 되지 않았는데 네, 네. 특별히 2016년부터 본격적인 공연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영균 감독님이라고 지금 네. 프린스 페스티벌 총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권유하셨던 또 곡이 김덕영 장군이 옥중 서시 중에 춘산의 불이 나려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시를 한번 가곡으로 한번 써봤으면 어떻겠냐 권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양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림살롱 1930 양림살롱에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흔해 빠진 음악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양림동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스토리 가지고 제가 한번 곡을 써보고 싶다 해서 그 시작점이 2016년이었고 네. 그때 자신감을 얻어서 그 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를 주로 곡으로 쓰시고 네, 공연 네. 활동을 펼쳐오신 거죠? 네, 네. 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공연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떤 공연들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광주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대상 같은 경우는요. 양림동에 있는 동계비라는 애니메이션 네.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배달부 동계비를 제가 다시 공연 무대로 올린 동화 음악극 이야기 배달부 동계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오페레타 황룡강과 황금룡과 길동이 그래서 황금룡 그 장성에 대한 이야기 장성 황룡강과 이야기를 제가 홍길동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ACC 이번에 그 어린이 창제작 작품 들었던 마법의 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고봉 기대승 선생과 퇴계 이양 선생의 브로맨스 그린 오페라 조선 브로맨스도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정신을 이야기했던 가곡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음반이 또 나오는데 광주 출신 미술 작가들하고 협업한 또 그런 곡들 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이제 공연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10월 16일 날 이제 공연을 마쳤는데요. 3년 동안 제가 준비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 조선 브로맨스인데 그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봉 기대승 선생과 퇴계 이한 선생의 그 이야기를 나눈 오페라였고요. 제가 스토리를 접하고 제가 기획을 하고 연출하고 피아노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비 같은 경우는 절반은 제가 이제 펀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후원금 모금 활동까지 해서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결과가 참 좋게 나와서 그 기억이 항상 마음속에 남습니다.
어서 오시게 기 선생.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직접 마중까지 나와주시고 오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예세. 뭐가 그리 급해 손을 넣는가? 좀 더 천천히 와도 좋았을 것.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계시지 않는 저 세상은 아무 낙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되니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못다한 이야기 밤새껏 나누시죠 선생님. 예, 관객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관계가 굉장히 그때 문중 분들, 그러니까 행주기 씨 네. 분들이 이제 많이 기대서- 오셨어요? 예, 네. 분들이 오셨고 또 그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셨고요. 광산구 관계자분도 오셨고 또 일반 관객들도 오셨는데 이야기들이 처음 들으신 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창작 오페라인데 너무나 이걸 뭐랄까요 감동도 받으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에게는 굉장히 또 큰 또 감흥이었습니다. 예, 그 공연 평가를 하신다면 성공이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가 10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99점. 네, 당연히 그런 점수를 주셔야 네, 되겠죠.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시면서 관객들과 또 소통도 많이 하시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예, 관객과 소통하고 함께 교감하면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인만의 특별한 관객과의 어떤 소통 기법, 음. 교감 기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공연을 이제 물론 연주자이고 뭐 연출도 같이 하지만요. 그런 전반적인 공연 기획했을 때 세 가지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가 연주자 입장, 두 번째가 관객의 입장, 세 번째가 그 관객과 연주자를 이어주는 그 스텝의 입장인데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한 적절한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관객을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 입장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여자와 능동적인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또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관객과 연주자의 배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찌 보면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관객은 관객이고 연주자는 연주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올해 7월 달에 공연했던 것 중에 3포맷 콘서트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세 가지 배치의 형식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60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m 초밀착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뒷모습만 보는 그 배치 근데 이렇게 굉장히 실험적이었는데요.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그냥 곡은 똑같지만 배치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형식의 음악을 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컨텐츠 변화입니다. 저 항상 이제 제가 즉흥곡이나 이래 피아노 하게 되면 앵콜곡으로 그 관객분 한 분을 제가 선정해서 즉흥곡을 선물해 드립니다. 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받아볼 수 없는 그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관객분들이 기존 곡보다 그 즉흥곡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앵콜도 한 3번 나올 때도 있고 자기도 해달라고. 그런 거 보면서 관객분들은 다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연주자나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나 경직되고 딱딱하게 하려고 약간 좀 그렇게 하려고 기획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객의 입장에서 주로 네. 기획을 하시고 또 연주를 하시네요. 네, 네. 예. 예, 이제 여러 그 작곡가로서 또 기획가로서 네.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공연 실제로 제작도 하시고 네네네. 또 감독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결국 이제 피아니스트가 본래의 어떤 그 활동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존경하거나 혹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면 어떤 분을 삼고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이면 솔직히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제 부족한 단점들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들을 여목여목 이렇게 따서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더 많은 부분을 메우고 너무 한 사람한테 매몰돼 버리면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장점들만 이렇게 따오기 때문에 딱히 한 명을 롤 모델을 삼기에는 좀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뭐 그 루빈스타인 같은 경우는 좀 네. 유명하신 분이 있고 호로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음악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굉장히 사회가 격동하실지라도 본인의 그런 인생 철학과 예술적인 철학을 놓지 않고 음악적인 길을 갔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분들의 연주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러시겠네요. 네, 예. 그 피아니스트로 이순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이제 이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단순히 피아노뿐만 아니라 공연 네. 기획과 연출하고 있고 또 작곡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제가 사실 그것으로서 제가 공연 페이라고 하죠. 네. 공연 페이와 제가 기획료로서 그것으로 제가 생계를 제 잇고 있고요. 네,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꼭 이제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힘들 때 힘들고 또 사실 이렇게 봄, 가을 시즌에 또 다른 사람은 많이 벌긴 하지만 일정치 않은 것 자체가 사실 힘듭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행복합니다. 거기에서 큰 만족을 얻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작곡가로서 이순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주, 공연 기획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만 작곡가로도 널리 알려져 계세요. 네. 작곡가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작곡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주시죠. 세계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라진 언어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잘 쓰는 이제 통용되는 한국어, 국어도 있고 한글이 있는데 제가 만든 언어로 남들을 설득한다. 음악은 곧 언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작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준 텍스트나 누가 준 악보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언어로 남들에게 알려주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남들을 설득하고 나와 이 언어를 통해서 함께 동화가 되고 네. 그것이 가장 이 작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언어를 몰라도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문화와 인종과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이 이 가장 음악 작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악을 별도로 전공하지 않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보건대학교에서 방사선과 전공했습니다. 네, 방사선을 전공하셨는데 음악가로 활동하고 계신다. 네, 그러면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음악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음악을 따로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곡이 가능한지 실제로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게 네. 이제 단순히 스킬적인 문제냐, 그리고 학연과 지원에 대한 인맥에 대한 문제냐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학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고 저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또 배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동반된 열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그 열정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아직은 저도 이제 학위를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더 음악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저에겐 더 맞아서 더 열심히 음악 자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작곡을 별도로 배우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이제 제 친척 누나가 네. 작곡과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서 화성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척 누나한테 작곡하는 네. 법을 배우셨군요. 네. 뭐 이제 직접 전공도 안 하셨으니까 네. 처음 작곡을 하실 때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 초창기에 작곡을 하시면서 겪었던 뭐 어려운 점 혹은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중2 때부터 이제 그냥 동요 작곡부터 했죠. 네. 그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3년 후인 고2 때 제가 이제 서울 작곡마당이라는 곳에서 작곡 발표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활동하시는 작곡가분들과 그래서 한 6, 7분 함께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한 13분짜리 피아노 곡을 제가 썼거든요. 네. 13분짜리면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시간이죠. 네. 3, 4분도 긴 시간인데 근데 그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에어컨도 안 되는 학교 음악실에서 열심히 막 몸이 땀이 저릴 정도로 열심히 작곡을 하고 또 그 곡이 이제 무대에 올라갔었던 쾌감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관객분들과 피드백 그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작곡했던 곡 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2번이고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론도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 A, B, A, C, A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분의 시간은 이제 어찌 보면 그런 형식적인 게 길다 보니까 이제 길었는데 굉장히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 생각할 때마다 그 음악을 듣거든요. 네. 제 거 유튜브에도 올리긴 했었는데. 있습니까? 네. 그때 당시 그 작곡하는 것을 발표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 어떠셨어요?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네. 왜냐면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그 나이이기도 하고 또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안 배우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교수님께서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도 네. 내가 작곡에 좀 천재성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천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또 끊임없는 아이디어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그냥 집대성하고 압축한 하나의 결과물이지 천재는 저는 최소한 천재라고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작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네. 싸움인데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창작의 고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작곡할 때 참 어려우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네. 작곡할 때 힘든 점 어떤 점들이었습니까? 일단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이제 휴식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잠잘 때도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꼭 그걸 꼭 막 이렇게 막 종이를 앞으로 던져놓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킵하고 이제 저 즉흥 곡 쓰면 항상 유튜브에 올리는 습관이 있어서 녹음한다든지 항상 그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작업이 쉴 틈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창작의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곡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네, 네. 새로 쓰고 이런 네. 작업들을 반복한단 말씀이시네요. 네,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렵게 또 작곡을 하지만 실제로 또 그 곡을 완성하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도 크리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작곡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작곡의 즐거움 이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한 1년 동안 시간을 소비를 하고 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것을 어떠한 사람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했을 때 그 A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듣는 그 감동 그리고 꼭 제가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을 때 아까 제가 사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하는 이유, 작곡하는 이유 그 음악의 언어적인 동질화 그 동질화를 통해서 꼭 말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인 그런 육감적인 교감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작곡의 큰 성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곡을 이제 작곡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곡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영원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곡은 이제 워낙 멜로디도 이제 우리 이제 행진곡풍이고요. 굉장히 강한 그리고 하지만 섬세한 부분들 곡들이 있습니다. 그건 즉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주 정신을 넘어서 광주 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이 이 곡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좋은 곡이 나올까라고 할 정도로 네. 제 광주 영원하를 꼽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게 작곡가들 보면은 그 초기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네. 곡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유명해지던데 네네네. 본인이 말씀하신 그 곡도 앞으로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곡이 이렇게 광주의 의제 이게 뭐랄까 좀 중요한 행사일 때도 꼭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광주라는 이미지를 가장 잘 표방한 어찌 보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제2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 광주의 영원하라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본인 활동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해서 이제 작곡도 하시고 연주 활동도 하시는 그런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지역의 역사와 명소, 인물 등을 주로 이제 다뤄서 주목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광주를 소재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인간의 본연적인 본능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언제나 고향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 고향을 동경하는 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말 뿐이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해외나 뭐 이렇게 유명한 곳만 좀 따라하는 분은 저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왜냐면 공감대도 전혀 되지 않았고 가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문화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 사람이고 광주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도 광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어찌 보면 광주의 토속민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광주를 주제로 작곡하는 것이 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장소를 좀 좁혀서 네. 광주에 주로 어느 지역을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제가 무등산, 그리고 네. 김덕영 장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보로맨스라는
오페라를 썼던 월봉서원, 네. 그리고 황영광, 그리고 양림동. 현재는 이제 시인 박용철 시인에 대한 그분과 김영란 시인의 브로맨스를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소들을 어떻게 곡 안에 녹아내시는지 이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시죠? 이제 단순히 일반적인 작곡가는 하나의 감정, 어찌 보면 그냥 자연이나 감정이나 굉장히 큰 동기가 의해서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핵심이 스토리를 중심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스토리에 대해 직접 답사도 해야 되고 또 책도 많이 봐야 되고,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향토적인 그 지식들은 자료들은 이렇게 대중에 많이 노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의 어떤 장소성 그리고 네,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실 텐데 네네. 그동안에 광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흔히 광주다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네. 광주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 제가 이제 화가 이강하 선생님을 네. 주제로 했었던 초월이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분이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광주 다음에 압축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곡 중에 항상 이 민초의 삶,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민초들이 아무개가, 어떤 이름도 없는 아무개가 이 나라를 구하였던 그 민초의 삶, 그리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뭐랄까요, 민주적인 그 삶이 바로 광주, 이 전라도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썼던 당연히 이제 실제적인 사건과 사례도 많죠. 네. 우리 하는 임진왜란에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런 또 있었고, 또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시민운동, 학생운동, 3.1운동,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아는 5.18, 그리고 항상 모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주도적으로 했었던 그 시민들이 어느 누구도 아니고 광주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가장 정의롭고 슬기로운 시민이 광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광주에 대한 광주다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예, 광주를 소재로 이제 작곡도 하고 또 연주도 하시면서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을 텐데 네네. 혹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광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서울에 있으신 분들이 네. 제 공연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공연을 봤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다른 지역, 타 지역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분들 하신 말씀이 광주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다, 사실 너무 부담스럽다, 좀 약간 5.18이라는 너무 항쟁이기 때문에 각각엔 좀 약간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스토리텔링과 함께 연주를 하다 보니까 광주라는 곳이 너무 친근한 곳이고 너무나 사람 사는, 너무 정이 많은 곳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서 없는 정이 많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또 광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얻을 때 이 네, 본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나 방식들이 있는지요? 네. 먼저 인터넷 서칭을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관련 사이트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광주 전체를 이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여기 이야기를 선정한다 싶으면 직접 제가 그 장소에 가서 탐사를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광주화 콜로키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광주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아니면 이제 각 구마다 문화원이 있죠. 뭐 광산문화원, 북구문화원, 그쪽에 가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제가 발로 뛰어가면서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네. 확인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현장 답사 많이 가셨을 텐데 네. 혹시 현장 답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여쭤보시니까 가장 기억에 남은 공간이 있다면 양림동에 대한 곡을 제가 썼을 때 2016년, 네. 17년 때인데요. 제가 피하는 곡 양림의 거리라는 곡을 총 양림동에 대한 곡 한 12곡을 썼는데, 그 중에서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사 묘지인데 23분이 묻혀져 있습니다. 다들 이제 외국인 서양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성인이 묻히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선교사의 가족, 그러니까 1살, 2살, 3살 그 아이들이 묻혔을 때 그 부모 심리 어땠을까? 그리고 그곳에 묻혔을 때를 양림동 버리지 않고 광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본인도 여기 묻혔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그 비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 내용들 작품에 담으셨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장성곡으로 그분을 추모하는 곡으로 음.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광주 곳곳을 소재로 삼으셔서 작곡도 하셨는데 쭉 다니시면서 또 작곡을 하시면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곳, 참 이곳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곳 꼽는다면 어디였습니까? 저는 월봉서원이었습니다. 네. 월봉서원은 꼭 광주 시민은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곳이고 너무 풍경 예쁘고요. 물론 너무 장성군과 밀접해서 네. 장성과 거의 광산구 밀접한 곳이 약간 좀 시골에서 멀긴 하지만 많은 문화 향유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일단은 기대승 선생님,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그런 철학과 열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퇴계의 이완과 브로맨스 그런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진 메시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영과 홍남이라는 그런 지역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했다는 그 메시지가 좀 그 월봉서원에서 살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월봉서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가을인데 네, 월봉서원 가면 참 좋겠네요. 네 제가 지난주 갔는데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예, 단풍도 예쁘게 들었고요. 네. 예, 시민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광주에서 쭉 사셨는데 누구나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동네가 어디였고 또 그 동네를 작품의 소재로 삼으셨는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품의 소재까지는 삼지 못했고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있는 게 동네가 없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개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올해 여름이었나요? 제가 이제 전시회가 있어서 아는 작가분이 전시회에 있어서 가봤는데 전 북구 우산동에 어렸을 때 네. 유년 시절 보냈는데 그 우산동이 없어졌더라고요. 학교 외에는 내가 다녔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국, 세탁소, 슈퍼 있었던 물론 상호는 바뀌었겠죠. 오래 지났으니까. 하지만 그 건물 정치,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이 항상 보면서 옛날 이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수몰 지역에 그 예. 시골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느낌? 아 이래서 고향이 중요하구나. 내가 고향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나에게는 없어졌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거구나. 그런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고 참 그런 재개발 물론 이제 되어서 물론 멋있는 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 희망을 주는 주거 공간이 되겠지만 저한테는 그곳이 또 어찌 보면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화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작곡을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제가 협업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예술적인 딜레마 그리고 어찌 보면 제 예술적인 한계성을 어쨌든 좀 느꼈습니다. 그 느끼게 되어서 이제 미술관 저도 자주 가고 미술 작품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이제 미술관에 가게 되었고 그 미술 작품이 너무나 저에게는 강렬하게 남았고 이 분에 대한 궁금하고 이분의 생이 어떤지 또 저희 또 열심히 또 서치하는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보다 보니까 또 곡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강하 선생님에 대한 곡으로 4악장 곡을 제가 작품마다 곡을 쓰고 곡에 대한 또 스토리하게 되었고 또 이번 청년 작가 중에 한 분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전할 수 있는 곡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하면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작곡가는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화가는 이미지로 시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소리와 이미지가 하나는 또 다른 또 융복합 또 하는 또 다원 예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저희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과 이제 공통적인 어떤 예술에 대한 감각도 네, 네. 있으실 거고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도 있으실 거고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물이 또 나오고 그러겠네요. 네, 네. 예. 예, 음악가로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본인의 활동, 특히 음악에 대해서 여러 네. 이제 평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평가 어떤 평가입니까? 당연히 물론 좋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네. 많이 말씀하시죠. 왜냐면 처음 들었던 것이고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하는 게 어려운데 네. 그런 걸 익숙하지 않게 했고 또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건 좀 연세가 드신 작곡가가 한 줄 알았는데 너무 36살 먹은 청년이 작곡한 것 같다. 깜짝 놀랐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것이 지식이 진짜냐 아니냐. 저 했을 때도 이제 사실 한 번도 이제 아 그러네요라고 했을 때 좀 약간 뜨끔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스템적으로
좀 고증과 확신이 필요한 이렇게 멘토링이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연세 드셨던 분인데 너무나 음악이 좋아서 네. 좋아서 뭐 2번, 3번도 똑같은 음악회에 또 오셔서 또 감동을 받았다라는 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즉흥곡으로 선물했을 때는 그분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항상 제가 핸드폰을 꼭 찍으세요 하거든요. 그분 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관객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이 항상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기억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청년 예술가로서의 삶에 네.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세계 청년 축제 컨테스트에서 네.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활동을 통해서 최우수상까지 받으셨는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이 곡은 이제 대중가요 작곡가로 유명하신 이제 김영식 작곡가가 직접 작곡한 곡이고요. 네. 이제 이 콘테스트는 본인의 음악 스타일로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주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저 같이 본선 무대에서는 저 혼자 클래식이었고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힙합이나 뭐 재즈나 퓨전 국악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단순히 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음악 자체 청년들의 삶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현재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하지만 청년이라는 그 풋풋함, 그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이것을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 스토리 한 8분짜리 곡으로 제가 한 4일 동안 열심히 해서 또 연주하게 되었고 또 피아노가 없어서 제가 직접 피아노를 또 빌려가지고 네. 연주까지 되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 광주의 청년 예술가들은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네. 청년센터도 생기고 예술인 센터,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또 관리하는 청년예술센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역부족이죠. 이렇게 건물 몇 개 지은다 될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많은 단순히 관의 중심이 아니라 민간과 이런 예술 단체 또 이렇게 예술 단체와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좀 쌓아서 하나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한 곳만 이렇게 주기차게 한다 하면은 떼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지혜를 네. 모아서 좀 하는데 사실 많이 역부족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 저는 사실 음악 전공하지 않았지만 전공자들이나 다른 미술 작가 보면은 제가 최근에 봤었던 책은 홍대 미대생이 100명 중에 졸업생 중에 전원업 작가를 몇 명 할 것이냐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4명 내지 5명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지역에 출신 예술가들은 몇 명이 하겠습니까? 1명이나 2명 될까? 하겠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광주에 과연 예술적인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그냥 퍼주기식 선심성이 아니라 광주를 만드는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투자가 청년 예술인들한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여러 청년 예술인들을 또 만나 보셨을 테니까 네. 그분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 또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문화재단에서 광주 문화재단에서 네. 최근에 2, 3년 전부터 청년 예술인단 주는 이제 개인한 주는 지원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르코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최근에 청년 예술가는 주는 1,000만 원 내외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힘들고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펀딩과 기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하나의 그런 민간과 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민간과 관이 아닌 민간과 좀 청년 예술가 참여할 수 있는 좀 거대한 펀딩 좀 시스템, 좀 기부 사업들을 좀 광주에서는 줄차게 해도 충분한 명분과 동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펀딩을 통해서 청년 문화예술가를 좀 돕자 이런 좀 말씀이시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네. 창작 활동을 할 기회나 또 네. 전시 공간, 공연 공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스케일이 문제겠죠. 네. 사실 공연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고요. 왜냐면 워낙 이제 요즘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네. 단순히 공연장, 극장, 회관 이런 이제 물론 있긴 하지만 다른 민간에서 짧게 뭐 이러고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기획자라든지 청년이 중심이 되는 좀 그런 부분들 좀 시스템이 약하고요. 공연자들이 있는데 관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광주시에서 예술가들 위한 홍보적인 정책을 관에서 주도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것이 이제 지원과 공연과 홍보 그리고 참여라는 하나의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홍보와 참여의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을까. 좋은 컨텐츠는 많은데 이것이 시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범위를 좁혀서 네. 실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측면으로 봤을 때 청년 예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품 광주에 대한 중심 네. 이야기 말씀인 거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 방법 네. 그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이 학술적인 것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같은 경우는 멘토링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왜냐면 인터넷 서치는 한계 있지 그러겠죠.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이 맞다로 하게 되면 사실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인되고 인증될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좀 없어서 좀 저도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이걸 따로 비용을 또 지불해 드려야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자문료 멘토링 부분들을 근데 그 부분들 좀 더 통합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면 저보다 더 뛰어난 예술가들도 더 쉽고 편안하게 장볼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하고 자료도 네, 예,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 또 거기에 따른 해석 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너무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좀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론에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신뢰가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뭔가 이건 이겁니다. 마치 책으로 보면 감수를 만나갈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와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여러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네. 그분들의 열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학교에 가면 네. 뜨겁죠. 하지만 졸업하면 끝납니다. 이게 너무 전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린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3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전공자도 아니고 그 실무자도 아니고 좀 약간 제 3의 세계처럼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아까 100명 중에 3, 4명만 한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 절반만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광주는 어떻게 변할까? 저는 좀 그런 패러다임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청년 예술 정책을 좀 바라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도시 재생은 요즘 아이템은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예술적인 부분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예술가가 만들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링크를 잘 시켜도 좋겠는데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너무나 이렇게 좀 좁게 보는 형태가 좀 안타깝고요. 사실 예술가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필드에 뛰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네.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직업을 하고 또 그분들 욕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그렇게 결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취업적인 부분, 일자리 부분들도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예술가를 꿈꾸고 있는 네, 굉장히 열정 많고 네. 패기 넘치는 젊은 청년들 많을 텐데 네.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똑똑 적어왔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저는 끊임없는 4가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쟁입니다. 싸움이죠. 전쟁이죠. 첫 번째가 예술가로서 예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 두 번째로서 기본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한 물질과의 투쟁. 세 번째가 갑이 아닌 을로 살 수밖에 없는 을의 투쟁. 네 번째가 기득권과 비기득권 사이에 경쟁하는 그 비기득권과의 투쟁. 저는 이 4가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런 말 하게 되면 너무 우울하고 비참하다 하지만 현실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본인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1년은 10년처럼 살았던 한 해였고요. 네. 너무 바빴지만 또한 보람차고 많은 경험을 했었던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미리 생각해 놓은 내년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내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장 음악회를 지금 지난해 네. 올해 했는데 공사장 인부들 위한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 6시에 준비해서 인부들 위해서 이제 7시에 했는데 그분들 위한 매월마다 하는 최소한 월 1회씩 하는 공사장 그 음악회를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환경 음악극 그리고 시인 이상의 곡을 붙인 연가곡 오감도 브로맨스 시리즈 2탄인 영화 박영철과 영란 김윤식 끝으로 사라진 동물 사라질 인간 네. 이런 주제로 하는 또 곡으로 제가 내년에 또 열심히 작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광주를 소재로 많이 삼으셨는데 네. 새롭게 작곡의 소재를 삼고 있는 그런 장소나 혹은 얘기가 있으면 좀 이게 소개해 주시죠. 이 영화 박영철과 네. 영랑 김윤식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조선 브로맨스를 어찌 보면 브로맨스 1탄으로 한다면 브로맨스 2탄으로 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네. 시인 사이에서는 순수 시문학파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두 분이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최근에 알게 되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2, 3년 두고 작곡을 해서 오페라로 지금 쓸 예정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술가로의 삶을 사실 텐데요. 네.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기억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대단한 스펙과 학벌과 상을 탄 사람도 아니고 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작업하는 작곡가가 저는 남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술가의 최종 목적은 저는 이번에 음반의 제목인데요. 3집 음반 곧 나오는데 초월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을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항상 저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가장 예술적인 그런 꿈이자 비전이고요. 네. 또 제 음악을 듣고 그런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음악으로 우리 지역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사람